한편 바른정당의 유력한 당권자인 유승민 의원은 당내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서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은 식구들이 최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바른정당을 같이 지키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시겠다는 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고 정치 초년생 시절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지만 쓴소리를 못 참는 성격 탓에 친박 대열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자칫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유승민 의원은 아니다, 청와대와 잘 소통해서 찹쌀가루 집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되면 정말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와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서 찹쌀가루 집안을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후에도 입 바른 소리를 하다가 청와대에 소위 찍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쫓겨나듯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 차례 탈당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원조 친박에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면서 숱한 고난을 겪어온 유승민 의원. 한 차례 더 닥쳐온 위기를 바른정당 어떻게 통합파 의원 극복할까요? 9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늦어도 모레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에는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자강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오늘 아침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 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 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은 모레 수요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목요일에는 자유한국당 복당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탈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강파인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계획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예정된 TV토론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6명 가운데 정운천, 박인숙 의원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사퇴 이후로 분당을 막고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추가 탈당과 함께 당직자들까지 이탈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 분당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당에 앞서 우선 통합파의 탈당을 막지 못한 바른정당의 표정은 침통해 보입니다. 일단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아프지만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안타깝지만 개혁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을 떠난 통합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떤 명분도 국민의 신의도 또 양심도 없는 정치적으로 나 홀로 살자고 보자는 이합집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통합파들의 복당에는 명분이 없다며 도대체 한국당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포함한 통합파 의원들이 공식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지각 변동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빙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질문 드리죠. 9명의 탈당이 갖고 있는 파급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수 통합의 물꼬는 터졌다는 측면에서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을 둘러싸고 당시 그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사실 지금 친박계의 정책적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비박계의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또 다른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시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렇게 대선 불출마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갈 길을 좀 헤매고 있는 차원에서 일단은 다시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대세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의 청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매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8명 내지 9명이 아마 지금 복당을 당장 하게 됐을 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박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하나의 관건으로 남아 있는 서청원 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조차도 아마 사실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 친박 청산의 하나의 이 최종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지금 바른정당의 9명이 탈당함으로써 바른정당의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사당체제는 이제는 깨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과거 양당체제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단 자당체제를 통해서 이제 제3당의 존재감을 갖고 지금 창당한 명분을 찾았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지금 양당체제로 복원을 막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국민의당,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설명을 하셨는데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물꼬를 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정병국 의원, 김세현 의원도 있고 남경필 지사도 있고 이분들은 이제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옮겨갈까요? 지금 당장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자강파의 입장에 상당히 동요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탈당의 명분이 크지 않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통합전당대회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전대회를 사실 지금 바른정당에서 받기 힘들지만 당장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체제가 사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돼.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 내의 중도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수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책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의 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당장은 정치적 명분을 좀 쌓는 시간과 좀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4시간 가까이 의총을 열었는데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원총회 이후 유승민 의원의 인터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는 13일날 그대로 하기로 했고요. 당을 지키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뭐 이렇게 합치겠다는 생각, 뭐 그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고요. 예. 자, 변호사님, 지금 이제 남게 되면 20석 이하로 이제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몇 석까지 줄어들지는 아직 전망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이제 모든 것들이 국회 의사 일정 같은 것들이 협의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당 국고 지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11월 15일에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정당 국고 보조금이 되는데 15일 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직전에 나오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의석 그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바른정당이 한 15억 원 정도의 이때 정당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예. 이렇게 탈당함으로써 5억 원 정도밖에 결국 한 10억 원 정도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 운영이 사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9분이 나오는 것을 넘어서 지금 전체 당협위원장이 한 132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서 지금 한 60여 명 정도가 같이 탈당하고 그와 더불어서 당직자 정도도 수십 명이 지금 같이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대로 4당 체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제 3당 체제로 운영이 되는 가운데서 이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골짜기로 가야 되는 그와 같은 어떤 인적인 또 재정적인 어떤 거의 파탄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남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더불어서 이 친박에 대한 최종적인 청산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한 서너 명만 남는 그런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측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트럼프 대통령 방안 끝나면 이제 합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예정인데 자유한국당과 합당은 가능할까요? 합류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왜냐하면 또 이 친박계에서는 과거에는 심사해야 된다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경환 의원, 서청원 의원 문제로 당내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에서도 사실 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제 생각에 복당은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봤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반발 없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는 후폭풍이 별로 없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지금 이 당내에서는 홍준표 이 당대표가 상당히 지금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 입장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당장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가 아직 당장 가셔야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지금 9명의 지금 바른정당에서의 탈당파들을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만약에 거부할 경우는 자신들의 너무 정치적인 이해에 매몰된다는 그런 비판적 여론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만 당장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이 복당한 분들이 앞으로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차지하는 부분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탈당파들에 대한 그 당협위원장들이 다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문제는 아마 조금 그건 향후 뭐 정치적 과제이긴 합니다만 당장 복당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1석,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9명이 복당하게 되면 이제 116석이 되는 것이죠. 116석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122석까지 간다고 한다면 6명을 더 추가로 한다면 원내 일당이 되는 거거든요. 원내 일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정치적 그러니까 함의가 크다는 것이죠. 당장 뭐 내년 6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장 그 선거에서도 원내 일당이 과정적으로 지금 그 국회의장을 갖고 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일당을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 때문에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일당을 누가 하느냐를 둘러싸고 상당한 아마 힘겨루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가로 6명을 더 받아오는 문제가 필요한데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도에서 관망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선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원내 일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더불어서 이 부분은 120석을 넘는다는 것이 헌법 개정
개정 의석에도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분의 1 발의.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회 그러니까 3분의 2가 발의되고 그것을 넘으려고 하면은 120석만 가지면은 개헌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석에 거의 다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당이 돼서 그 어떤 의회 권력을 쥔다는 의미도 있고 내년에 있어서의 어떤 개헌에도 아주 결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16석 내지 177석이 된 이후에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서 120석을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에 소환된 김재철 전 MBC 사장 얘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이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MBC 전 사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자, 자신을 국정원 직원을 만난 혐의 뭐 이런 건데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요. MBC는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게 문화방송입니다. 그게 국민의 방송이고. 여기 지금 우리 많은 노조원들이 와 있고 하지만은 MBC를 장악한다면 누가 노조에서 우리 강하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김재철 전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본인의 어떤 인사권을 남용해서 이제 그 MBC에 있는 기자나 PD 같은 그 분들을 현업과 관련 없는 부서로 강제적으로 이동했다면 이런 취지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어떤 그 일반적인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검찰에 출석하면은 질문했을 때에 그냥 그 검찰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앞에 이제 그 포트라인에 섰을 때에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봤는데 한 10분 이상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본인의 그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가서 그 어떤 혐의를 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객관적 증거가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 지금 오전에 지금 그 수사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밤 늦을 때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 직원 안 만났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이른바 청와대와 국정원의 어떤 하명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직권을 남용했느냐. 한마디로 박근혜 MBC가 본인의 결정을 넘어서 위상부로부터의 어떤 그 공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그 부분이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강하게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와 같은 본인의 항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 검찰에 불렀을 때의 객관적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판 승부가 벌어질지는 아직까지 그 어떤 결론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김재철 전 사장은 지금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김장겸 현 사장은 이제 이사회가 수요일 날 열리나요? 그때 박문진 이사회 열리면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지금 뭐 친여 지금 박문진의 그러니까 그 친여 이사가 숫자가 지금 이제 다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통과됐듯이 아마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아마 뭐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김장겸 사장이 지금 박문진에서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해임 결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나 주주총회도 박문진이 지금 7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관건은 김장겸 사장이 그러니까 지금 해임되고 난 뒤에 이게 대해서 아마 법적 소송을 취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정영주 사장이 KBS 사장 당시 물러났을 때 그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만 초임 때 물러났지만 그 뒤에 뭐 법적 소송에서 무죄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다시 배임 혐의하고 있는 것 때문에 KBS 이사에서 그때 해임이 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법적 소송을 무효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다시 이게 KBS 한참 뒤에 그 KBS 다시 사장 되기는 또 돌아오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과거를 봤을 때는 아마 이 법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장겸 사장이 한번 해임되고 나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법적으로 소송한다는 거는 어떻게 할
것으로 전망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 결의를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현주 사장처럼 이제 본안 소송을 계속 다투는 방법이 있고 그와 같은 해임 결의 자체에 효력 정지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어떤 그 해임 결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본안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직하는 것 이외에 본인이 해임 결의가 무효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그 어떤 해임 결의가 어떤 그 계속 본안 소송을 다툴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달라는 그런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소송을 제기해서 강력한 어떤 그 법적 소송을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법원에 그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김장겸 사장의 어떤 그 법원 소송이 이 가처분 절차에서 승소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떤 그 물갈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겪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요즘 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죠.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죠. 국정원의 자금이 그걸 통치자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갖다 썼다라고 이미 비서관들이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켜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줬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직 국정원장 3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3명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 이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자백을 했고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해서는 벌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을 차례대로 소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3명에 대한 소환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조사의 핵심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이와 같은 요청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까지 검찰의 어떤 칼날이 갈 것 같은데요. 결국 박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 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건은 이번 주 중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돈을 저쪽에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요구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요구도 안 했는데 갖다 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쪽에서 요구를 했어요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 더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을 했느냐, 만약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뇌물죄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자기들이 어떤 인사적인 이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밑에 분들한테 상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책임에서 벗어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 용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개인적인 어떤 치부라든가 옷을 만드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의혹 그런 데 쓰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능을 넘어서 정말 부패했다라고 어떤 국민들한테 완전히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어떤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런 한 푼 내 주머니에 챙긴 거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비서관들이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사건이 정말 커지는 상황인데 일단 비서관들은 왜 그럼 시켜서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혐의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지금 1억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로 받은 걸 결국은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제는 나도 살 길 찾아야겠다. 나도 찾길 찾는다는 측면 때문에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문고리 3인방이나 채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이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분과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아마 검찰 출두하라고 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노원 이야기가 지금 구치소에 그 현장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방문 조사조차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마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이라고 지금 여당과 지금 그 사정당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과거의 정치적 간행이었다. 대통령이 사실 그 여러 가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청와대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특수활동비가 적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끌어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차라리 야당의 그런 정치적인 이 방어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아마 그런 그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썼다든가 이렇게 쓴 거와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누구 선거할 때 선거수로 그러니까 나름 통치 자금으로 정말 공익을 해서 정말 내 돈 쓴 게 아니라 남들 도와주려고 뭐 그러니까 남들이라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쓰는 것과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것과는 전의 성격이 달라지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재는 범죄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특가법상 뇌물, 또 하나가 국고 손실인데요. 국고 손실이란 건 뭐냐면은 국고에 손실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배임이나 횡령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자금이란 건 뭡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국가의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가 되기가 근본적으로 일단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디 썼느냐에 따라서 결국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는 뇌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지만 통치자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다. 결국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뇌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목을 이용해서 업무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정당 행위적인 항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이 어떤 죄의 향방은 그 용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순실이 그 도피 다니던 그 시기에 7월 달에 아유 이제 빨리 주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돈을 왜 9월 달에 다시 받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명이 아마 지금 복당을 당장 하게 됐을 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박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뭐 지금 하나의 관건으로 남아 있는 서청원 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조차도 아마 사실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 친박 청산의 하나의 이 최종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지금 바른정당의 9명이 탈당함으로써 바른정당의 교수단체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사당체제는 이제는 깨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과거 양당체제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또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단 다당체제를 통해서 이제 제3당의 존재감을 갖고 지금 창당한 명분을 찾았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지금 양당체제로 복원을 막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그 국민의당, 더 나아가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잘 설명을 하셨는데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물꼬를 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뭐 정병국 의원, 김세현 의원도 있고 남경필 지사도 있고 이분들은 이제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옮겨갈까요? 지금 당장은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자강파의 입장에 상당히 동요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탈당의 명분이 크지 않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통합전당대회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전대회를 사실 뭐 지금 바른정당에서 받기 힘들지만 당장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체제가 사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돼.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후에도 입 바른 소리를 하다가 청와대에 소위 찍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쫓겨나듯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 차례 탈당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유승민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해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원조 친박에서 한편 바른정당의 유력한 당권자인 유승민 의원은 당내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서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은 식구들이 최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바른정당을 같이 지키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시겠다는 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고 정치 초년생 시절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원조 친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을 때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지만 쓴소리를 못 참는 성격 탓에 친박 대열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 일과 이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자칫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유승민 의원은 아니다, 청와대와 잘 소통해서 찹쌀가루 집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되면 정말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와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서 찹쌀가루 집안을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신의 아이콘이 되면서 숱한 고난을 겪어온 유승민 의원. 한 차례 더 닥쳐온 위기를 바른정당 어떻게 통합파 의원 극복할까요? 9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늦어도 모레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에는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자강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오늘 아침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보수 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 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당파 의원들은 모레 수요일 바른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목요일에는 자유한국당 복당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탈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강파인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계획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예정된 TV토론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6명 가운데 정운천, 박인숙 의원이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사퇴 이후로 분당을 막고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추가 탈당과 함께 당직자들까지 이탈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 분당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당에 앞서 우선 통합파의 탈당을 막지 못한 바른정당의 표정은 침통해 보입니다. 일단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아프지만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안타깝지만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을 떠난 통합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떤 명분도 국민의 신의도 또 양심도 없는 정치적으로 나 홀로 살자고 보자는 이합집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통합파들의 복당에는 명분이 없다며 도대체 한국당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김무성 않았습니다. 의원을 포함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합파 의원들이 공식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지각 변동을 불러올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빙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질문 드리죠. 9명의 탈당이 갖고 있는 파급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수 통합의 물꼬는 터졌다는 측면에서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을 둘러싸고 당시 그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사실 지금 그 친박계의 정책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비박계의 상당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또 다른 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시도가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렇게 대선 불출마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갈 길을 좀 헤매고 있는 차원에서 일단은 다시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대세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박의 청산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매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8명 내지